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튜터 독일어과 2학번 홍준기고요. 이미 5분 모두 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자세한 자기소개는 없이 바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약간 아침이라 지금 아침에 촬영하고 있는 거라 좀 정신이 없어서 좀 횡설수설한 게 있어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 1시간 안쪽으로 주요 진짜 핵심 키포인트 위주로 설명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독일어 발음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건데, 저는 뭐 개인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발음 그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디테일하게 발음도 잘하면 진짜 좋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나다라 마바사나 기역, 니은, 티읕, 그 하나하나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고,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 소리의 흐름이 중요해요. 인토네이션이라고 해야 될까? 정확히는 그 강세가 중요하고 그 리듬이 중요한 건데, 보통은 발음, 디테일한 발음 하나하나가 살짝 잘못돼서 전달이 안 된다기보다는 그 강세나 리듬이 뭔가 원어민들이 방식처럼 이게 적용되지 않아서 전달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강세와 리듬에 집중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발음 디테일 자체는 여러분들이 1년 다들 독일어 배우셨고 더 배우신 분들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큰 틀에서의 소리의 흐름, 그러니까 강세와 리듬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음절과 음소가 있어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놨죠. 이 음절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음절이 개념을 알아야 강세와 리듬이 뭔가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서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 사실 다들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어느 정도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음절이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한자어죠. 소리 음에 마디 절을 쓰는데, 이제 소리 끊기는 그 단위라는 얘기죠. 정확한 정의는 인간이 발화시 끈을 읽게 되는 하나의 소리 뭉치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고 그 예시를 딱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먹는 감 얘기하는 거예요. 감은 이 자체로 하나의 음절이에요. 한 음절. 그리고 감사라는 말이 있죠. Thank you. 그렇죠? 이거는 음절이 2개죠. 감사. 또 반사는 반사 2개. 이 음절로.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5개죠. 5음절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한글이 모아쓰기 된 한 글자는 한 음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네, 다시 모아쓰기. 이게 그냥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기역, 니은, 디귿 말고 기역, 니음을 합친 그 한 덩어리 있죠. 한글에서는 이제 한 칸이죠, 이게. 그러니까 한글 한 칸이 한 음절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5개죠. 우리 한국인은 분명하게 인식을 해요. 음절 하나하나가 어디서 끊기는지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음절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국제 음성기호라는 게 있어요. 이게 IPA라고 하죠. 예, 왜 IPA냐?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이라고 하는 거고, 국제 음성 기호라는 뜻이죠. 이거를 이 기호를 어느 정도 알아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발음 공부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어서 일단은 대략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IPA 표기를 할 때 보통 음절이 경계를 나타내요. 경계. 어디서 음절이 끊기는지. 한국어는 솔직히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당연하게 그냥 딱딱딱 끊어서 쓰죠. 그래서 음절 경계를 우리가 그냥 명확하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굳이 더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제 서양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persimmon, gratitude, reflection, thank you 이런 식으로 쓰는데, 보면 어디서 끊기는 거죠? gratitude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gratitude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음절에 대한 인식이 좀 불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음성 기호를 표시할 때 마침표를 써요. 마침표를 써서 이렇게 딱 끊어줍니다. 네, 잠시만요. 너무 두껍네. 오케이. 키포인트.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으시겠고, 그 다음에 이게 살짝 더 어려운 개념인데, 이거는 기역, 니은, 디귿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소라고 하고, 한자어고, 이거는 소리, 음의 바탕소. 그러니까 아까는 소리, 음의 마디, 절이었죠. 그러니까 뭉치였는데, 이거는 끊어있는 그 뭉치보다 더 깊이 들어가죠. 바탕. 본질이죠. 소리 본질. 바탕이 되는 그 단위라고 볼 수 있겠고, 정의는 이래요. 임의 차이를 가져오는 최소한의 언어적 소리 단위라고 하는데, 임의 차이를 가져오는 이라면 뭔 얘기냐면, 이 음소 하나하나를 바꿨을 때 의미가 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예시를 봐야겠고, 정의가 임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개념이 좀 어렵다면 여기 그냥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죠. 최소한의 언어적 소리 단위. 그냥 이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언어적 소리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예시를 볼게요. 감 있죠. 감. 예. 그 먹는 감 보시면은 크, 아,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합쳐진 거예요. 세 개가 크, 아, 이 합쳐져서 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감 한글 모아쓰기 한 칸이죠. 그래서 음절은 한 개라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음소는 지금 크, 아, 이 합쳐졌어요. 기역, 아, 미음 이렇게 세 개가 합쳐져가지고 크, 아, 그래서 음소는 세 개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보시면 감사, 이거는 음절은 두 개가 합쳐졌죠. 감사, 음절 두 개예요. 근데 이 안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바탕소를 보는 거죠. 음소를 보는 거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크, 아, 이게 이미 세 개고, 스, 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더 있어. 그러면은 다섯 개. 음소가 벌써 다섯 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 또 강사도 보시면은 음절은 두 개죠. 강사, 음절 두 개다. 근데 음소는 크, 아, 스, 아, 음소가 다섯 개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같은 식이고, 독일어도 한번 볼게요. 음절 구분하면, 독일어는 이 명확하게 음절이 끊어져서 쓰이거나 읽히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음절 구분하는데 좀 복잡한 원리가 있는데,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그냥 알고만 가시면 되겠고, 독일어 음절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끊어서 구분할 능력을 갖춰야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끊어놓은 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끊어요. 파, 서, 플레, 시, 파, 서, 플레, 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음절은 4개죠. 파, 서, 플레, 시. 근데 이 안에 파고 들어가면은 v, 아, 스, 아, 프, 르, 이, 이런 식으로 되게 많죠. 그래서 음소는 9개나 있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글자 하나하나죠. v, 아, 그리고 스, 이거는 두 개이긴 하지만 어쨌든 스 하고 이런 식으로 독일어에서 거의 한 글자 한 글자가 한 음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아시면 좋은 게 이거 국제 음성 기호죠.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에서 음소는 이렇게 슬래시로 가두어 나타내는 관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그 이유까지는 더 아직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뭐 다른 걸 나타낸 게 아니고 음소를 지금 표기를 한 거다라는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가 아니라 이렇게 슬래시로 해가지고 이 안에 글자를 집어넣는 거죠. 기호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슬래시 안에 들어간 이 기호들은 다 음소를 나타낸 거다라는 그런 표시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알면 좋은 게, 또 이 표시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또 있죠. 네. 무슨 뜻이나 장음이다 라는 뜻이에요. 길다, 일반적인 모음보다 좀 더 길게 발음된다. 보통 2배 정도 더 길어요. 이런 거 표시를 하는 거죠. 이 장음이 개념은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조금 배웠을 거예요. 이게 뭐 사실 별 의미는 없는 게, 요즘 한국인들은 모음이 길이를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세대는 구별을 아예 안 합니다. 근데도 전통적으로 구분을 해왔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구분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어에는 장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배우는데, 그래서 이런 거 배워봤죠. 먹는 감은 아가 길어요. 그래서 감이고, 우리가 그 감각 센스 할 때 그 감은 짧아요. 아가 짧아요. 그래서 그냥 감이죠. 감, 감. 오케이?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거까지는 굳이 아직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독일어의 하우스, 하우스 이런 거 보시면은 하우스니까 우니까 음절이 두 개다, 이음절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우가 독일어에서는 하나의 모음으로 기능을 해요. 생긴 건 두 개지만 하나처럼 시간은 하나만큼만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아우, 그래서 하우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얘네 둘을 묶어서 하나다, 한 덩어리다, 이거는 한 단위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게 이 기호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걸 이중조음이라고 해요. 두 개의 소리가 합쳐져서 하나의 음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두 개로 써 있지만 마치 두 개의 소리 같지만 이게 합쳐져서 이 소리 단위 음소로서는 한 개로 친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소의 특징 좀 보시면 음소는 음절이 하위 단위이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감을 그 으로 분리를 했죠. 그래서 음절이 하위 단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 개의 음소가 하나의 음절을 이룬다. 또 2번 보시면 모아쓰기 되지 않은 상태. 그쵸? 그냥 한 글자 한 글자는 한 음소이다. 그느드르 아에 이 오 이거 다 하나의 음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단어의 음소 A를 음소 B로 바꾸면 단어의 의미는 달라지거나 사라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감사랑 강사랑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근데 둘이 차이는 음소 하나뿐이에요. 니음, 이응 그 두 개만 서로 바뀐 건데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음소가 단어의 의미 차이를 가져온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또 다음 거 보시면 저는 모음과 자음으로 나뉜다. 모음 자음은 뭐 다들 아시죠?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죠. 뭐는 어미 모자고 자는 아들 자자죠. 왜 어미 뭐냐? 뼈대 역할을 해요. 음절이 중심이 됩니다. 엄마 같은 거죠. 엄마처럼 이제 아기를 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음은 아기예요. 네, 그냥 이 중심이 되는 모음에 따라 붙는 애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감도 보시면 그 이지만 여기서 뼈대는 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크랑 매는 그냥 딸려 있는 거예요. 같이 붙어서 엄마한테 매달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에는 모음이고 그는 자음이다. 그래서 하면은 그 간이라는 말이 만들어지죠. 이때 뼈대는 아가 된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좀 어려운 개념이고 사실 뭐 몰라도 무방한데 이거 왜 얘기하냐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일단 포인트 여기 있고, 언어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음소의 이제 음소에서 뭐라 해야 될까? 음소랑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음소에서 파생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음소는 인간이 머리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내 모국어나 내가 배운 언어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이 소리를 단어의 일부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맥락에서의 소리라고 볼 수 있겠고, 언어음은 음소긴 한데 거기에서 이 언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자연 상태에서 이 소리를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인류가 사용하는 최소한의 언어적 소리단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음소에서 의미 구별을 배제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 예시로 볼게요. 예시보다도 설명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언어음에 대해서 특정 사회가 의미 구별 기능을 부여하기로 약속했다 면은 이 언어음 해당 사회 내에서는 하나의 음소다. 반면 이 약속을 공유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음소가 아니다. 뭔 얘기냐? 언어음 F라는 게 있다고 해볼게요. 영어에서는 음소죠. 뭐 fake, for 이런 단어에 쓰이죠. 근데 한국어에서는
안 쓰는 소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이 소리를 인식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연습만 하면 발음할 수도 있고. 근데 한국어의 임의 단위로 인식하지는 않죠. 음소가 아닌 언어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게 어떤 소리 단위긴 해요. 근데 한국인이 임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사용하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음소가 아닌 언어음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발음할 수는 있어도 단어를 이룰 수는 없는 그런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은 오케이, 좀 더 볼게요. 음소가 정신적 현상이라면 언어음은 물리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신적으로 내 언어에 들어있는 소리다 라고 인식을 하면 음소인 거고, 그냥 물리적으로 자연 상태 그대로 그냥 인식하는 소리라면은 그러면 언어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음소가 주관적인 소리라면 언어음은 객관적인 소리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예시를 볼게요. 자, 이 소리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냥 분석해요. 그냥 과학적으로. 그러면은 유기무성 영국의 마천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분석하진 않잖아요, 소리를. 그냥 자동적으로 한국어에서 기억이다 이런 식으로, 키역이죠. 그러니까 거센 소리 그거다라고 그냥 자동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영어화자는 이를 컵, 케이크, 카우의 일부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음소 그로 생각하는 거고, 한국어화자는 키, 컵, 크다에 들어있는 음소 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 단위로 인식을 하는 그런 게 음소인 거고, 어떤 언어를 쓰느냐와 별개로 그냥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냥 분석되는 그 맥락에서의 소리를 이 언어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 이 얘기를 지금까지 왜 했냐, 이 어려운 개념을. 이것 때문이요. 4번. 특정 언어에서 하나의 음소는 조음 환경에 따라 다양한 언어음으로 변형되어 발음된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한국어 기억, 한국 사람은 음소로 취급할 때, 그러니까 의미 단위로 취급할 때는 그냥 일관되게 기억으로 인식을 하죠. 근데 현실에서 한국인이 발화를 할 때는 다양한 소리로 발음이 된다는 거죠. 네. 자, 그가 될 수도 있고 그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말할 때. 자, 예시를 볼게요. 감과 아기라는 예시가 있는데, 한국인은 그냥 기억을 발음하는 거예요. 네. 음소 크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한글 기억이죠. 네. 기억을 발음할 때 우리는 감을 발음할 때와 아기를 발음할 때 이 기억이 다르게 실현이 돼요. 보시면은 감일 때는 암이죠. 근데 아기일 때는 아키가 아니고 아기가 돼요. 모음 사이에 이 기억이 위치하면서 목소리가 섞여 들어가요. 그러면서 크였던 게 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머릿속엔 여전히 기억이에요. 네. 자, 이런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소리와 이제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소리에 어떤 갭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소리는 음소, 이 실제로 발화되는 소리는 언어음이다 라는 이 차이가 있다는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또 뭐 예시로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독일어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죠. 독일어 CH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히예요. 히로 인식을 해요, 독일 사람은. 근데 이게 특정 위치에서는 다시 아니고 다흐가 되죠. 야, 이런 식으로 특정 환경에서 히였던 게 흐로 바뀌어서 발음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인은 머릿속으로는 그냥 독일어 CH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떤 과학적인 장비를 가져와서 실험을 해보면, 실험이라 해야 될까? 네, 어떤 테스트를 해보면 이게 같은 CH로 인식하고 내뱉은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C로 실현되고 어떤 경우에는 흐로 실현되고 이런 식으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언어음의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핵심은 뭐냐? 독일어 CH를 독일인은 항상 같은 소리로 인식을 해요, 머릿속으로는.
그러니까 언어적 단위로서는 같은 소리예요. 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환경에서는 흐로 바꿔서 발음을 한다는 거죠. 히를 흐로 바꿔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 음소가 실제로 말할 때는 서로 다른 소리로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다른 소리가 언어음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리 흐름에 관한 부분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밑밥을 깐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세. 스트레스, 영어로 스트레스고 독일어로 악센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특정 음절이 주변의 다른 음절에 비해 강하게 발음되는 현상. 네. 자, 예시 볼게요. 강세의 특징. 강세는 언어에 따라 다르나 되게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려고 쓰이죠. 나는 내일 집에 간다랑 나는 내일 집에 간다랑 의미가 살짝 다르죠. 내일 간다는 게 조점에 있는, 내일 간다는 데 조점이 있느냐, 아니면 집에 간다는 데 조점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강조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강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단어 강세와 문장 강세로 강세가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럼 단어 강세나 문장 강세가 뭐냐? 단어 강세는 단어의 의미 구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강세를 말해요. 단어 단위에서 나타나는 강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어 record 기록이죠. 근데 record 기록하다. 그 품사가 달라지는 거죠. 강세가 re에 있을 때는 record 기록인데 record에 있을 때는 기록하다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강세는 빨간색 볼드체로 이제부터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알고 가시고. 자, 그럼 문장 강세는 뭐냐? 단어 강세가 단어 단위에서 나타나는 강세였다면 문장 강세는 문장 전체 단위에서 나타나는 이런 강세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용도가 단어 자체의 의미 구분보다는 문장 구조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미를 특별히 결정하는 건 아닌데 어떤 그냥 가이드라인처럼 작용하는 거죠. 이 내가 내뱉은 이 문장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좀 더 편리하게 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그게 문장 강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And the peach colors on the walls.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복숭아색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peach colors. And the peach colors on the walls. 벽에 그려져 있는 복숭아 색깔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문장 구조를 살짝 틀어볼 수가 있어요. color 이거를 명사로도 쓸 수 있지만 color 그 동사로도 쓸 수 있죠. 이걸 동사로 틀었다고 했을 때 문장 강세가 약간 달라집니다. 자, 앞에 거는 and the peach colors on the walls 이었는데 이렇게 문장 구조를 틀었다고 했을 때 and the peach colors on the walls color에 좀 더 강세가 들어간다는 거죠. 네, 색칠을 하고 있다. 이거 좀 웃긴 문장이긴 한데 복숭아가 그냥 의인화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살아있는 복숭아, 말하는 복숭아예요. 얘가 지금 벽에 색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복숭아가 형용사일 때와 복숭아가 명사고 이 color이 동사일 때 그 문장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고 그런 달라진 문장 구조가 이 강세로 어느 정도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국제음성비호 또 등장하는데 강세는 음절 앞에 큰 강세 또는 작은 강세를 붙여 나타낸다는 건데 볼게요.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점 보이죠? 조그만 점 보이시죠? 이거 얘기하는 거고 큰 강세, 센 강세는 이런 식으로 위쪽에다가 막대기를 꽂아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record 보시면 되겠고 기록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information 강세가 두 번 나와요. information 두 번 나오죠. 이런 경우에 메인 강세를 위쪽 막대로 표현하고 이 보조적인 강세를 아래쪽 막대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record 이때는 위쪽에만 찍어줬지만 information일 때는 아래도 찍어서 일단 작은 강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최종 강세가 이렇게 높은 막대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아셔야 되는데 IPL을 안 쓴다고 해볼게요. 그냥 철자 위에 그대로 표기를 한다라고 해보면 이런 기호를 써요. acute랑
grave를 씁니다. 그래서 record. 자, 이러면은 막대 같은 거 막 이렇게 꽂을 필요 없죠. 그냥 이 위에 대각선 이 약간 북동쪽 방향에 이 기호만 꽂으면 된다는 거고, 이 뒤쪽 인포메이션도 보시면은 in과 a의 강세가 있죠. 근데 e는 좀 작은 강세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표시를 하고, mation a는 큰 강세죠. 그래서 이쪽으로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record information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세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부분 보시면 단어 강세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음이 높이로 실현돼요. 그러니까 음이 뭐 목소리 크기 아니면은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방법이 있겠죠. 목소리 크기로 표현을 하든가 높이로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음이 높이로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record 있었죠. 이거를 이 chord의 강세를 준다고 했을 때, 지금 이거 큰 강세 이걸로 표현했죠. 네. 자, 어쨌든 여기 강세를 준다고 했을 때 이거를 record 이런 식으로 음을 높이면 표현이 된다는 거죠. 만약 음을 낮추고 목소리만 크게 한다면 record 이거 올라갔네. record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record 또 올라갔는데 이게 말로 하기가 좀 애매한데 record 이런 식으로 뭔가 목소리 크기만 하고 음은 낮춰버리면은 이건 강세가 표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특히 영어에서 독일어에선 음이 높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소리 크기보다는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애매한데 음이 높이가 중요합니다. 음이 크기보다는 높이. 네, 그렇다는 거고, 언어에 따라서 단어 강세는 임의 구분을 할 수도 있고 발음이 원활하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영어와 독일어에서는 임의를 구분해야 아까 보셨다시피 record랑 record 이 두 가지 강세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이런 게 지금 영어와 독일어의 특징이고, 한국어에서는 단어 강세가 임의 구분을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든 감사라고 하든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냥 단지 발음의 편의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고, 영어와 독일어의 단어 강세는 이 부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음이 높이에 실현되죠. 방금 한 얘기예요. 그리고 단어의 의미를 구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영어로 단어가 있어요. conduct, 수행, 품행이라는 뜻인데, 이거를 동사형으로 바꾸면 conduct로 해서 강세가 뒤에 간다는 거죠. conduct랑 의미가 다르죠. 명사냐 동사냐 하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높이 차이가 지금 이 그래프로 나타나는데, conduct, 네, 높고 낮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고, 반대로 얘는 conduct 이런 식으로 뒤쪽이 더 높죠. 네, 이렇게 높이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영어와 이 되게 비슷한 친구죠. 독일어의 경우에도 음이 높이를 기반으로 강세 실현되며 의미 구분 기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음기은과 음기은이 의미가 다르다. 음기은과 음기은이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 뒤에 어디 강세가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옮기에는 다루다, 대하다고, 옮기에는 피해가다, 우회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건 한국어의 특징인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한국어에도 강세는 있어요. 강세 있습니다.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음이 높이로 실현되는데 근데 기능이 없습니다. 발음을 원활하는 정도만 하고 의미 차이를 전혀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면 한국어의 의미 강세 규칙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단어의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실립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이 규칙을 배워요. 우리는 당연하게 그냥 말을 하지만. 그래서 바지가 아니고 바지, 그리고 저고리가 아니고 저고리 이런 식으로 이 패턴이 있죠. 그리고 이걸 지금 여기 그림으로 보여드리는데, 저
고리, 저고리, 지하실, 배고프다. 이런 규칙이 한국어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결정적인 건 뭐냐? 뭐 또 다른 규칙도 있긴 한데 뭐 이렇게 거센 소리인 경우에는 강세가 실린다. 파도, 차라리, 화장실, 식사하세요. 그리고 뭐 장음, 단음인 경우, 그러니까 장음인 경우에도 강세가 실린다. 반대, 대머리, 연구심, 감사합니다. 이런 규칙도 있는데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몰라도 되고, 그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엔 없어요. 한국어가 뭐 어떻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도록 설명드리는 거예요. 한국어에도 이미 높이 차이로 강세를 넣는 어떤 관습은 있는데 이게 단어 의미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진 않아요. 그냥 편하게 발음하려고 할 뿐이에요. 자, 단지 발음하기 수월한 방향에서 정해졌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해진 강세 규칙을 지키지 않더라도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다를 배고프다로 얘기해도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아. 그리고 배고프다로 얘기해도 의미는 똑같죠. 그러니까 배고프다를 누가 뭐 외국인이 배고프다라고 했을 때 좀 어색하다. 외국인인가 보다. 이런 느낌 우리가 받을 수 있어도 I'm hungry를 얘기하고 싶구나 라는 거는 우리가 문제없이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구분하는 기능을 가진 이 단어 강세,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 단어 강세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뭐 원어민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알고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독일어 원어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 사이트 윅셔너리라고 위키피디아에서 운영하는 사전 그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언어별로 제공이 되는데 이거의 독일어판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강세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nstrengend라는 단어의 강세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 주소 de.wiktionary.org 여기 들어가셔서 이 anstrengend를 검색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엔터를 치시면은 단어 정보로 들어가져요. 여기서 이 Aussprache 이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IPA가 나오죠. 강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음소 하나하나가 다 써있고 강세도 써있어요. 보시면 강세 큰 막대기, 높은 막대기 있고 아래쪽에 낮은 막대기 있죠. 자, 이게 너무 작아서 네네 오케이 anstrengend 이런 식으로 강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윅셔너리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가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 새로운 단어를 접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강세 위치를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이 소리 하나하나까지는 몰라도 강세 위치는 적어도 알고 가시는 걸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네. 강세는 알아야 된다는 거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중요해 보일 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강세의 중요성을 더 알게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윅셔너리 들어가서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자 다음 이제 좀 메인이죠. 이제 문장 강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문장 강세 단어를 넘어섰어요. 이제 문장 단위예요. 지금 문장 보이시죠? 문장 단위로 넘어온 거예요. 자 개념은 뭐냐? 문장이나 어구 내에서 특정 단어 강세가 이미 단어 강세가 실려 있는 건데 또 다른 단어 강세에 비해서 더 강하게 발음되는 현상이에요. 이미 단어 강세를 우리는 배웠어요. record랑 record랑 다르죠. 음절이 두 개 있을 때 하나가 더 강하게 발음되고 그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죠. 자 이제 그런 단어들이 모여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단어들이 여러 개가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이 문장이나 어구의 어떤 문법적 구조에 따라서 또는 어떤 의미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다른 이제 특정 단어가 더 강하게 발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문장 강세는 뭐냐? 그러니까 예시를 보시면 의미상 중요한 단어를 강조하는 기능. 자, 첫 번째 주된 기능이에요. 나는 내일 집에 간다랑 나는 내일 집에 간다가 다르죠. 내일이 중요한 거고 집에가 중요한 겁니다.
이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더 의미상 중요한 단어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문장 강세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자, 여기서 큰 문장 강세는 밑줄 그어 표시합니다. 왜냐? 네, 그냥 이거까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특별히 크면 밑줄까지 그었다. 세게 발음된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 강세는 이 부분 제일 중요한 건데, 뭐 제일이라고 해서 엄청 중요한 건데, 영어, 독일어, 스웨덴어 같은 이게 게르만계 언어가 있어요. 북유럽 혹은 그 중부유럽 쪽 언어들이죠. 얘네 언어에서 문장 강세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 리듬을 형성해줘요. 리듬을 형성해서 이, 이 발화, 그러니까 말이 전달을 원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듬 단위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소리를 말하고 들어요. 그래서 이 리듬을 잘 말할 수 있어야 자연스러운 발화가 가능하고 또 잘 들리는 발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셔야 되고, 해당 언어들에서 문장 강세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반복되며 박자를 형성합니다.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예시를 보실게요. I've sold my house and moved to Spain 이라는 영어 문장이 있는데, 나는 집을 팔고 스페인으로 이주했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의미상 중요한 거는 스페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름 아닌 스페인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럼 스페인의 결정적인 강세가 실립니다. 그래서 밑줄을 그었죠. 밑줄 그어서 스페인 표시를 했습니다. I've sold my house and moved to Spain. 스페인에서 그리고 문장이 실렸는데, 또 문제는 뭐냐? 그럼 스페인 말고 다른 애들은 어떻게 발음했냐? 이 부분이 만약에 한국어라면 나는 내일 집에 간다라고 했을 때 내일이 중요하다면 딱 내일만 강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영어나 독일어, 스웨덴어 같은 게르만어에서는 이 결정적인 중요한 단어 스페인 외에도 일정 주기로 강세가 실리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박자가 생깁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메트로놈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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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렇게 메트로놈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거에 맞춰서 이 영어 화자는 얘기를 합니다. I've sold my house and moved to Spain.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딱, 딱, 딱.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어요. I've sold my house and moved to Spain. 이런 식으로 영어 화자는 얘기를 한다는 거고, 독일어 화자도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 독일어 이런 언어를 배울 때는 이 리듬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단어들에 그러면 이 강세가 반복적으로 실리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을 보신다면은 내용어에 강세가 실린다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내용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그럼 내용어가 뭐냐? 내용어와 기능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내용어는 잠깐만요. 자체적인 의미가 명확한 단어입니다. 내용어에 해당하는 품사의 단어는 무한히 새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house, water 이런 명사 있죠. 집, 물 어떤 실체를 가리키죠. 그리고 형용사 good, black 이것도 어떤 모습을 묘사를 하죠. 그리고 부사도 soon, slowly 이런 친구들도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뭔가 정확한 뭐라 해야 될까, 어떤 속성이나 이것도 어떤 방식을 묘사를 해요. 그리고 동사도 wait, go 또 보시면 어떤 동작을 묘사를 하죠.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뭔가를 묘사를 하는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을 내용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자체적인 의미가 불분명한 친구들, 다만 문법적인 기능은 수행을 합니다. 이런 친구들, 문법적인 기능만 갖고 있는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뭔가를 가리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문법과 연결돼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그 맥락에 따라서 뭔가 다른 걸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뭔가를 안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냥 단어가 아닌 문법적 관계만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대명사 I, me. I는 나고 me는 나네. 그냥 나잖아. 나를 가리키잖아. 그러면 이거 이미 명확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상황에 따라 가리키는 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대명사도.
이 I가 뭐 홍준기를 가리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 어떤 문장 안에 아니면 혹은 어떤 그 맥락 안에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데 그 대상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지시사들이 또 있고 this, that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I, me처럼 뭔가를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이 가리키는 대상이 문법적 관계 안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이런 친구들. 그리고 소유 안정사 my, his 아니면 수량 안정사 some, many 아니면 관사 the 전치사 in, from 접속사 and, but 주요 조동사 is, have, do 화법 조동사 will, can 의문사 what, why 부정소 not, never 이런 친구들 있죠.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어떤 관계 지어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단어에 의존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이런 개념 아마 배우셨을 건데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형태소 그런 거를 내용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형식적인 기능, 문법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형태소 이런 거는 기능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실질, 여기는 형식. 그래서 실질어, 형식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근데 영어랑 독일어에서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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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어떤 게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내용어고 어떤 게 형식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어인지 그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정확한 리듬을 갖춰서 발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1번 모든 내용어에는 영어랑 독일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내용어에는 문장 강세가 있고 모든 기능어에는 문장 강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I've sold my 또 보시면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I가 대명사죠. 대명사 I, 조동사 have, 기능어죠. sell 이거는 의미가 명확하죠. 동사죠. 이거는 내용어고 my 이거는 소유 한정사죠. 이거는 기능어고 그리고 house는 집이죠. 이것도 내용어고 그리고 and는 접속사죠. 기능어고 그리고 move는 동사죠. 이건 내용어고 to는 전치사죠. 전치사도 단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기능어죠. 그리고 Spain은 스페인을 얘기하죠. 이것도 내용어죠. 이렇게 보시면은 나머지 다 기능어고 내용어들이 sell, house, move, Spain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영어 화자나 독일어 화자는 이 문장을 듣는 순간 아니면은 머릿속에 떠올리는 순간 아니면은 글로 써져 있는 걸 보는 순간 바로 인식을 해요. 기능어, 내용어, 기능어, 내용어, 기능어, 내용어, 기능어, 내용어 이 어떤 분석 절차를 분석 과정을 순식간에 그냥 순간적으로 진행을 하죠. 이 영어나 독일어 화자들은.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문장을 읽습니다. I have sold my house and moved to Spain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I've sold my house and moved to Spain 내용어 이런 식으로 내용어를 중심으로 리듬을 딱 쳐준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영어나 독일어의 발화 방식인 거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강조할 필요가 있다면 기능어에도 문장 강세가 실릴 수는 있어요. 기능어라고 무조건 강세를 안 싣는 건 아니고 임상 중요해 그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다면 잠깐 이제 강세를 더 넣어줄 수도 있죠. 그리고 리듬 없이 그냥 잠깐 끊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he asked me to leave 그 녀석이 나보고 떠나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기능어도 강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3번 또 보시면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 단어가 하나의 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용어가 여러 개 있어도 구 자체의 문장 강세가 한 개만 실릴 수도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he는 기능어죠. he asked 내용 me 기능 to 기능 by 내용 기능 read 내용 pen 내용어죠. 자 이렇게 딱딱딱딱딱 하나 그냥 일일이 다 적을 필요는 없고 이걸 저는 지금 빨간색 글씨체로 표현을 이미 했습니다. 이 asked 내용어, me to buy 내용어, read pen
내용어. 그러면은 내용어 중심으로 제가 강세가 리듬을 갖춘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걸 그 개념에만 착안해서 읽는다면 He asked me to buy a red pen.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He asked me to buy a red pen. 박수 쳐볼게요. He asked me to buy a red pen.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자연스럽진 않죠. 자연스럽긴 한데 뭔가 red 펜을 굳이 끊어서 읽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의미상 거의 하나잖아요. 그냥 빨간 펜이잖아요. 자,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상 여러 단어가 하나의 구를 이룬 겁니다. red와 펜이 합쳐져서 red 펜을 이룬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red pen 내용어가 두 개지만 이걸 마치 한 덩어리 취급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red도 내용어고 펜도 내용어지만 red 펜이 하나의 구고 그 안에서 red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red의 강세를 넣어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 자체의 문장 강세가 하나만 실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읽어볼게요. 딱. He asked me to buy a red pen. 이런 식으로. He asked me to buy a red pen. 딱. 이런 식으로 세 번만 강세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red pen이 둘 다 내용어라 둘 다 강조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더 중요한 부분에만 강세가 실린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또 이것도 네, 알면 좋은 부분인데 아니요, 이건 중요하다고 써놓긴 했지만 이러면은 너무 좀 너무 어려워질 수 있어서 그냥 알고만 가볼게요. 네, 이 부분만 좀 들어볼게요. I've sold my house and moved to Spain. 말씀드린 대로 박자가 반복되죠. Sold my house and moved to Spain. 이렇다고 했을 때 이 하나의 그 강세를 중심으로 맺어지는 그 덩어리를 우리가 음보라는 개념으로 부른다라는 거고, 이때 한자는 걸음보예요. 걸어가는 단위죠. 스텝이에요, 스텝. Sold my house and moved to Spain. 이 스텝 단위를 우리가 음보라고 부르고, 이거를 영어 화자와 독일어 화자들은 명확하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 음보간이 시간 간격, 즉 리듬 사이사이 시간 간격을 이 사람들은 균일하게 유지하면서 리듬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런 언어를 강세 시간 언어라고 한다. 이 개념까지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지 않은 언어는 뭐냐? 한국어 같은 언어죠. 음보가 필요 없어요. 리듬이나 음보가 필요 없고 음절 단위로 발화 시간 간격을 유지합니다. 이런 언어를 음절 시간 언어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강세 시간 언어, 즉 리듬 언어예요.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용어를 중심으로 리듬이 반복돼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Sie fährt mit dem Auto nach Hause. 땅. Sie fährt mit dem Auto nach Haus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 한국어는 그녀는 차를 타고 집에 간, 이거는 그냥 랩이죠. 일상에서 아무도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래서 한국어는 일반적으로는 리듬이 없고 그냥 음절 하나하나가 딱딱딱딱딱딱 일정한 간격으로 끊겨요. 그래서 박수를 엄청 빠르게 쳐볼게요. 속도로 친다고 해볼게요. 그녀는 차를 타고 집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한국 사람은. 자, 이런 언어를 음절 시간 언어라고 한다는 겁니다. 리듬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리듬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자, 이 음절 시간 언어와 강세 시간 언어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금 그림이 있습니다. 한국어예요. 나는 내일 집에 간다. 딱딱딱딱딱딱딱. 나는 내일 집에 간다. 뭐 그 안에서 높낮이 차이는 조금 있지만 그 음절 하나하나 사이 간격은 일정하다는 거죠. 나는 내일 집에 간다. 이걸 빨리 할 뿐입니다. 나는 내일 집에 간다. 반면에 영어는 이렇게 내용어 이런 식으로 얘는 내용어긴 하지만 이렇게 구를 이루면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이해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sales와 cars에는 리듬이 실리지 않고 son과 used의 리듬이 실리는 거죠. 어쨌거나 이거를 읽는다면 John is at the shop where his son sells used cars.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John is at the shop where his son sells used cars.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완전 콩글리시인 거죠. 그래서 영어자 같은 경우에는 내용어만
내용화에만 집중을 해서 리듬을 씹는 겁니다. John is at the shop where his son sells used cars. John is at the shop where his son sells used cars. 아무리 빨리 얘기해도 이게 규칙이 보통은 지켜집니다. John is at the shop where his son sells used cars. 자, 이런 식으로 영어 가자는 얘기를 합니다. 독일어 가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좀 급하죠. 왜 급하냐? 네, 이제 씻고 수업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이 부분부터는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네, 초에 중요한 부분은 지금 다 한 거라서 네,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뭐 별의별 내용이 많은데 이게 왜냐면 제가 전에 그 대학교에서 애들 발음 가르칠 때 만들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좀 재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여러분들 알라고 써놓은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참고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전에 썼던 자료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저는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뭔가 본인이 흥미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 뭐 더 알고 싶다면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예, 당연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당장 우리 튜터링이 필요한 부분만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인은 독일어를 발음할 때 음보와 리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음보 아까 얘기했죠. 스텝. 리듬은 그 스텝이 집합체죠. 네, 이거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어색하게 들리죠. 그리고 대화가 빨라지고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 음보랑 리듬이 더 중요해집니다. 대화가 복잡해지고 할 말이 많아질수록 이 음보랑 리듬이 지켜져야 전달이 더 잘 돼요. 이게 안 지켜지면 전달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Sie fährt mit dem Auto nach Hause. 아니죠. Sie fährt mit dem Auto nach Hause. 땅, 땅, 땅 이렇게 한다는 거고 이 부분도 아셔야 되는데 장모음과 단모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장모음과 단모음. 네, 장모음은 강세가 실리면 단모음보다 2배가량 길게 발음된다 라는 개념인데 이건 뭐냐면 그냥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독일의 특성이에요. 길이를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 thick, thick 달라요. thick는 길죠. thick 길이고 thick는 가버린, 사라진 이유,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독일어에서는 그 모음이 길이를 구분을 하고 그 길이에 따라서 의미가 명확히 달라집니다. 자, 근데 이 장모음, 단모음 개념이 리듬에 있어서 왜 중요하냐? 이게 왜냐면 시간 간격을 유지하려면 이 장모음, 단모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듬이 있죠. 땅, 땅, 땅. 그렇기 때문에 이 장모음이 리듬을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 왜냐면 어떤 모음은 더 길게 하고 어떤 모음은 더 짧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긴 녀석과 짧은 녀석이 이제 문장에 중구난방으로 막 섞여 있다고 했을 때 이 어떤 모음은 길게 읽고 어떤 모음은 짧게 읽고 하는 와중에 또 리듬까지 맞추려면은 뭐라 해야 될까 그 안에 소리들이 간격을 미세하게 조정을 막 해줘야 돼요. 이게 되게 복잡한 부분인데 여기까지는 정확히 알 필요는 없고 그런 미세 조정을 위해서 이 모음이 길이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모음이 길이를 알고 발음하면서 미세 조정까지 했을 때 그걸 더 독일인들이 듣기에 자연스러운 독일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장은 이제 이미 전달에 큰 영향을 막 미치진 않는데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독일어를 하면서 독일어처럼 들릴지 말지를 판별하는 이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장모음 개념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적용시켜 나가면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장모음은 2배가량 길게 발음되고 완급 조절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리듬 형성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장모음 구분을 어느 정도 하시기를 권고를 드려요. 그래서 보시면은 장모음도 아까 막 강세 막 이렇게 막 표시했죠. 그거 하듯이 같이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장모음은 이 매크론 기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짝대기, 짝대기 이렇게 뭔 얘기냐면 강세를 지금
네, 이 대각선 막대기로 아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장모음이 fig 장모음이라 이거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슈울레도 우가 장모음이라고 표시를 했죠. 이 상태에서 강세까지 같이 표시해주면은 fig, 수어 슈울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즉 강세와 장모음 표시 여러분들이 같이 좀 사용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독일에서 리듬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내놔봤는데, 근데 이거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측정을 해봐도 리듬이 존재한다 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규칙들 보여드릴게요. 네, 규칙. 이게 근데 뭐 되게 엄청 세세하게 써놓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근데 사실 아까 그냥 여러분한테 다 설명드렸던 거고, 그거를 좀 깔끔하게 요약을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 규칙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실게요. 모든 내용어에는 문장 강세가 실리고 모든 기능어에는 문장 강세가 실리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용어, 기능어가 다 얘기한 거죠. 네, 그리고 독일어 음보는, 즉 리듬은 내용어를 기준으로 반복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동사 haben sein, werden, können 얘네는 기능어임에도 불구하고 리듬 맞추려고 일부러 문장 강세를 넣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원래 이런 식으로 sie fährt mit dem Auto nach Hause 이런 식으로 내용어에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잠깐만요. 이게 뭐 눌렸나고 가능하다는 거죠. wir sind 그 비동사잖아요. sein 동사. 이거는 원래 기능어인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 강세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Wir sind ja mit dem Auto nach Hause gefahren. Wir sind ja mit dem Auto nach Hause gefahren.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이거를 강세를 안 넣어도 괜찮긴 해요. Wir sind ja mit dem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너무 길잖아요. 앞에가. 안 넣고 뭐 말할 수 있겠죠. 엄청 빨리 말하면 가능하겠지만 강세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한번 쉬어가는 지점을 주는 거죠. Wir sind ja mit dem Auto nach Hause gefahren. 그런 이런 리듬 형성에 필요한 쉬어가는 지점이 보통은 조동사에 주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구 있잖아요. 의미를 이루는 이제 단어의 모임이죠. 하나의 의미 단위, 즉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는 친구들. 아이고 잘못 눌렀네. 아이야야야야야 잘못 눌렀어. 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mit dem Auto, mit dem neuen Auto, mit dem neuen Auto 차로 nach Hause gefahren, 집에 가다. 차로가 어떤 행동 방식을 나타내고 집에 가다가 그런 결론적인 행위를 나타내잖아요. 이런 걸 한 단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의미 단위로, 하나의 문장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 단어로 이루어졌지만 하나의 덩어리다. 이런 애들을 우리는 구라고 불러요. 영어로 phrase라고 하죠. 네, 이런 애들은 제가 이런 애들을 이제 판별할 줄 알아야 돼. 어디까지가 하나의 구인가. 이게 이 문장 강세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명사구, 동사구 이런 거 대괄호로 묶어서 앞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대괄호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대괄호로. 오케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 안에 지금 보시면 Hause, fahren, neuen Auto 기능어가 2개씩 들어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 강세는 하나만 실릴 수 있다는 거죠. 기능어가 2개임에도 불구하고 아우터를 강조하고 2개임에도 불구하고 하우스를 강조하고, 왜냐면 리듬 형성에 이게 더 적절하기 때문이죠. 일정 주기로 반복돼야 되는데 바로 옆에 내용어 2개가 붙어 있으면은 주기를 갖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구 전체를 하나의 내용어 취급을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의 그중 중요한 음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 안에서 강세가 실리는 이 단어 강세가 실리는 음절, 이거를 강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용어라고 반드시 다 강조되지는 않는다. 구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어는 강세가 빠질 수도 있다. 미세하게는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능어보다는 세게 발음되는데 그래도 메인 문장 강세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특히 보시면은 여기 형용사와 명사 결합, 이게 하나의 구조. 노엔 아우토 아니면은 이게 하나의 명사 구인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목적어 보어 플러스 동사, 이거는 독일어에서 흔히 보이는 건데 독일은
최종적인 동사가 문장 끝으로 가잖아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동사와 이 동사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그러니까 집으로 같은 이런 부가적인 표현들, 이거를 동사를 보조하는 하나의 보어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어 플러스 동사, 이 뭉치를 독일어에서는 하나의 동사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동사구에는 일반적으로 문장 강사가 하나만 실리는 경향이 있어요. 맨 뒤에 있는 이 동사에는 좀 약하게 실리고 이 보어나 목적어에 더 강하게 실립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구 안에서 특정 단어 하나에 문장 강세가 실리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거고, 또 화자는 특별히 강조할 필요 있는 단어의 의미로 큰 문장 강세를 실을 수 있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던 거죠. 이 기능어임에도 불구하고 will mit dem Van ein lahmer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또 6번 보시면 특별히 강조될 단어가 없다면, 이건 좀 중요한데, 문장의 첫 내용어와 마지막 내용어 혹은 내용어 구나 내용어 구에 가장 큰 문장 강세가 실린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케이, 일단은 기능어 다 찾았고, 여기서도 그 안에서 세부 단어 강세 다 찾았고, 뭐 이런 구 규칙도 다 찾았어. 그래서 강조점을 이렇게 어느 정도 찾아놨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가 더 세게 발음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강세를 찾긴 했어. 여기 세 개인 건 알겠어. 이 세 개 중에 그 안에서도 또 뭐가 더 강조되냐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동사의 맨 앞에 있는 내용어, 그러니까 마어가죠. 그리고 맨 뒤에 있는 내용어, 정확히는 내용어 구조, 이게 하나의 여기에 문장 강세가 실리는 경향이 있다. 즉 일반적으로 뭔가 하나를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다면 첫 끝을 강조해 주라는 거죠. 첫 구랑 끝 구에 강한 문장 강세가 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der Maurer wenn ein Lama malen 이런 식으로, der Maurer wenn ein Lama malen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고, 밑에도 보시면 ein Lama malen, 라마가 동사구의 목적어고, nach Hause fahren, nach Hause가 동사구의 보어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은 원리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der Maurer ist mit dem Auto nach Hause gefahren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음조라는 게 존재를 한다. 이건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거죠. Das ist wahr? 질문이죠. Das ist wahr. 이거는 평서문이죠.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이런 원리도 있는데, 이런 거 있죠. 그 뭐 종속절, 주절이 있다. 그러니까 주절, 롤라가 그 남자에게 칭찬을 했다. 이게 메인 아이디어죠. 이게 주절인데 그 안에서 남자에 대한 세부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어떤 남자인지, 롤라에게 사자를 그려준 그 남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런 식으로 절 안에 절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단위 안에, 그러니까 절 아시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이 구조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 구조잖아요. 그 안에 다른 그 또 절 구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라면은 이 안에 들어간 놈한테 그 끝에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절이 아이디어가 아직 안 끝났다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뭔 얘기냐면 Die Lola hat dem Mann ein Lob gegeben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 안에다가 만에 대한 설명을 넣은 거죠. Die Lola hat dem Mann, der einen Löwen gemalt hat, ein Lob gegeben 이런 식으로 Löwen gemalt hat 하고 올려주는 게 있다. 이 정도. 그러니까 문장이 안 끝났다라는 그런 표지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려주는 이런 어조에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를 원활하게 전달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고요. 그 외에도 심리 상태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거 Das ist ja fabelhaft. 뭔 뜻이냐? 감명받았다는 얘기예요. Das ist ja fabelhaft. 그냥 Das ist ja fabelhaft 해도 되는데 Das ist ja fabelhaft 이런 어조를 쓰면 fabelhaft 그러면은 뭔가 더 감명받았다는 느낌, 그리고 뭔가 유쾌한 어조를 살짝 실어줍니다. 이게 독일어의 이런 심리 어조는 영국 영어와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영국 영어 같으면 That is indeed fabulous. 약간 이런 느낌. That is fabulous. That is indeed fabulous. 이런 식으로 약간 해리포터 보시면 그런 억양이 있잖아요. 그런 억양이 독일어에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독일어의 이런 심리 엄조에 대한 감이 잘 없으신 분들은
그냥 영국영 한다는 느낌으로 좀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게 해야 될 이제 과제인데, 이제 여러분한테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예, 과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지금 배운 거 기반으로 간략하게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강세 판별 연습을 할 거고, 뭔 내용이냐? 우선 여러분 분들 알아야 되는 게 단어 강세, 제가 아까 어디서 확인하라 했죠? 그 윅셔너리 독일어판, 여기서 anstrengend 강세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검색해서 앞으로 이제 단어 강세를 제가 시키면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물론 제가 안 시켜도 혼자서 단어 강세 확인하는 습관이 든다면 더 좋겠죠. 네, 이거를 어쨌든 제가 단어 강세 찾아오라는 어떤 과제를 준다면 여기 윅셔너리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추가된 거 장음 여부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일단은 해보고 장음까지 구분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뭐 앞으로는 어느 정도 내려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어 강세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장음 여부까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은 내려와 볼게요. 단어 강세 판별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시 텍스트를 줬어요. 저희 독일어 말하기 교재 중 하나인 Netzwerk Neubeins Kursbuch에서 가져온 문장이고, 그 페이지예요. 네, 이런 식으로 예문을 가져와서, 예문을 이제 교재에서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세를 판별하는 연습을 할 건데, 단계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단어 강세부터 판별할 거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문장 강세까지 판별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거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깔끔하게 설명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강세와 리듬에 대해 여러분들이 배운 게 아직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시면 굳이 다 들여다보면서 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이것만 잘 숙지하고 가셔도 문제 없이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단어 강세 및 장음 판별 연습이고, 자, 먼저 기능어와 내용어를 분류합니다. 기능어는 이런 식으로 파란색, 내용어는 빨간색으로 내용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판별을 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럼 기능어, 내용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냐? 그거는 앞에서 알려드렸죠. 기능어는 어떤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런 친구들이고 쉽게 대체될 수 없다라고 했고, 내용어는 그냥 일반적인 명확한 의미를 갖는 단어죠. 문법적 관계보다는, 문법적 관계가 아니라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어떤 개념, 어떤 속성, 어떤 모습, 동작 이런 걸 가리키는 실체가 있는 친구들이고 내용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sie, 그녀 대명사죠. 그럼 기능어고, suchen 찾다 동사죠. 이거는 내용어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건 이미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근데 애매한 단어도 있을 수 있어요. immer, 항상 되게 추상적이죠. 항상이면은 의미가 명확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어떤 모습이니까. 근데 이거 그냥 약간 관계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동작을, 그쵸, 항상 뭐 어떻게 한다, 약간 뭔가 애매해. 명확하게 딱 의미가 실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헷갈려요. 이런 거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죠. 이런 거는 AI 물어보셔도 돼요. 네, 그냥 챗GPT 물어보시면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에머는 내용어인가 기능어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AI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어서 또 네, 각 내용어의 단어 강세 조사를 확인한다. 이거 알려드린 대로 딕셔너리 쓰시면 되고, 기능어는 안 하셔도 돼요. 기능어 빼시고 내용어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뭐 윅셔너리로 하는데 그 IPA 음성 기호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네이버 사전에 AI 도움 받아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쭉 이어서 보시면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음절이 하나뿐인 단어도 있잖아요. 막 그냥 아우흐도 하나고, 그로스도 하나고, 세야도 하나고, 프루이도 하나고, 이런 친구들 하나인데, 보통 이렇게 단음절인 친구들은 윅셔너리나 사전에 검색해보면 이런 강세 표시가 없습니다. 이런 게. 왜 그러냐? 단음절이라 상대적인
강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절이 하나뿐이라 어디가 더 강하고 약하고 이런 의미가 없는 거라서 이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내용어라면 그냥 강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절이 한 개뿐인 내용어는 강세 기호가 없더라도 강세가 실린 것으로 간주한다. 예, 이거 숙지해 주시고 또 각 내용어의 상단에 단어 강세를 표시해 주시면 돼요. 네,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찾아봐서 강세를 파악을 했다라고 한다면 파악한 강세를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수흔이 강세를 내가 딕셔너리 찾아보니까 우에 있는 걸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강세 표시를 해주시라는 거죠. 수 이머도 해주시고 노이도 해주시고 우얼라우프도 해주시고 기억하시죠? 올라가는 대각선은 큰 강세, 내려가는 대각선은 작은 강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시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큰 강세, 큰 강세, 큰 강세. 근데 올라우프질 이거는 크고 작죠. 올라우프질 이런 애들은 대각선 위,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왼쪽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쭉 여기 있는 모든 단어 다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해본 결과물이 이거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는 게 단어 강세가 실린 음절이 몸 길이까지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믹셔너리에 치면은 이렇게 여기 아우스슈프라흐의 그 발음 정보가 나오죠. 이 정보에 보시면은 모음 뒤에 장음 기호가 있어요. 장음 기호 이거. 이 기호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을 드렸죠. 이것도 당연히 믹셔너리 검색하면 붙어서 나옵니다. 이 장음 기호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아가 있는데 이 뒤에 장음 기호가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장음이니까 이 장음을 텍스트 위에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령 여기 수큰이면은 강세도 있고 장음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음 강세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이것까지 두 개 같이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네, 이것도 딕셔너리로 보시면 다 나오고 잘 모르겠다면 네이버 사전이나 AI 도움 받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네, 어쨌거나 강세 표시와 매크론 표시를 같이 해주세요. 매크론이 장음 표죠. 장음 두 개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은 텍스트 내에 있는 모든 단어의 단어 강세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부터 문장 강세로 넘어가면 되고 문장 강세는 좀 더 간단하죠. 예, 이 지금 한 결과물 단어 강세 다 일일이 확인한 이 결과물을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가져오시고 여기서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더 디벨롭 하는 거고 자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하냐 여기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단어 의미를 알아야 이게 보이거든요. 구들을 대괄호로 묶어주세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어떻게 하는지. 네. 이렇게 nach Hause fahren, 집으로 가다, 집으로 가다라는 게 하나의 의미 단위는 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괄호로 묶어서 하나처럼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구 보시면 여기 neue Urlaubsziele 형용사 명사 하나죠. 새로운 그 휴가 행선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suchen 새로운 휴가 행선지를 당신은 찾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휴가 행선지를 새로운 휴가 행선지 이거 자체가 하나의 문장 성분이죠. 하나의 목적어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하나의 구로 표시를 해달라는 거죠. 하나의 문장 성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구로 표시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목적어 보어 플러스 최종 동사 이런 거. 최종 동사 문장 끝에 있는 거, 절이나 문장 종결부 하나의 동사구로 간주해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네, 그 다음 단계는 이거예요. 각 구 안에서 의미상 중요한 단어의 강세 음절을 하이라이트 쳐주세요. 네, 각 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여기서 이미 강세 음절은 다 표시했잖아요. 우, 지, 주, 이, 고, entfern 이런 식으로 강세는 표시를 해놨고 이미 표시했는 이 강세를 구 안에서 한 번 더 볼드체로 하이라이트를 쳐달라는 거죠. 볼드체로 하셔도 되고 워드 하이라이트 이런 걸로 해도 괜찮습니다. 네, 한 단어 안에 강세가 두 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 있다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거에만 하이라이트를 쳐주세요. 네, 이런 거죠. 우얼라우프실레 한 단어인데 큰 강세, 작은 강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작은 강세까지는 여기서는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 안에서 강세가 들어간 단어들이 메인 강세를 다 표시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배제하라는 거죠. 네, 이 하이라이팅 작업에서는. 네. 그리고 플러스 다음 단계로 넘어오면은 절이 첫 기능어 이런 거죠. Sie suchen 이런 거 아니면은 ihre Reisen 이런 걸 하이라이트 쳐달라는 거고, 그리고 절 끝에 절 종결부에 위치한 동사 목적어 보어의 동사 구죠. 동사 구 안에서 목적어 보어에 해당하는 단어의 강세 음절 하이라이트. 아까 근데 알려드린 거예요. 나 하우스 파근에서 강세는 가장 큰 강세는 여기에 온다고 했죠. 최종 동사가 있고 그 앞에 동사의 어떤 구체적인 실행 방식을 묘사하는 이런 부가적인 보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동사 자체보다는 얘보다는 이 나하우저와 같은 이런 보어의 강세가 들어간다. 목적어일 수도 있고 나하우저fahren, Skifahren, Autofahren 이런 식으로 동사보다는 그 앞에 있는 그 동사를 묘사하는 보어의 강세가 들어간다 했잖아요. 이걸 하이라이트 쳐주세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의미상 중요한 내용어가 있다면 그 강세 임절을 하이라이트 쳐주세요. 뭔 얘기냐? 그러니까 문장 첫 기능어도 아니고 뭐 종결부에 있는 뭐 Rechtszeitig Bucht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중요하다, 얘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내용어가 있으면은 그것까지 한번 하이라이트를 쳐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인데 이 리듬을 한번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약간 예시 답안이라 해야 될까? 네, 이 텍스트로 만들어 놓은 이 강세 표시 결과물을 가지고 한번 리듬에 맞춰서 읽어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먼저 박수를 치세요. 박수를 0.5초 간격으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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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리듬을 타는 거예요. 타면서 볼드체 있죠. Sie suchen immer neue Urlaubsziele 이런 식으로 이 볼드체로 표시된 애들의 강세를 실어달라는 거고, 이게 박수 소리랑 맞물리게 해주세요. Sie suchen immer neue Urlaubsziele 이런 식으로. Auch in großer Entfernung. Ihre Reisen planen Sie sehr früh und sehr gründlich. Ein schickes Ferienhaus oder Hotel bekommt man nur, wenn man rechtzeitig bucht. 여기 약간 nur wenn 때문에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최대한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거죠. Ein schickes Ferienhaus oder Hotel bekommt man nur, wenn man rechtzeitig bucht. 이런 식으로 네, 읽는 거를 녹음을 해주세요. 연습을 몇 번 하시고, 그리고 녹음을 하는데 녹음하는 거는 이거를 연습해서 3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습해서 3회. 자, 연습 쭉 하고, 그리고 이제 녹음 시작했다 하면은 박수 치면서 메트로놈이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Sie suchen immer neue Urlaubsziele, auch in großer Entfernung. Ihre Reisen planen Sie sehr früh und sehr gründlich. Ein schickes Ferienhaus oder Hotel bekommt man nur, wenn man rechtzeitig bucht. 오케이. 여기 때문에 강세가 뭔가 구조적으로 그 리듬 넣기가 살짝 애매한 문장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최대한 시도를 해보시라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과제인데, 이거는 지금 알려드린 강세 판별 연습 규칙 있죠? 네. 이거 단어 강세 판별 연습 규칙이랑 문장 강세 판별 연습 규칙, 이거 두 가지 종합해서 이 연습 텍스트의 강세를 여러분들이 판별해 주세요. 네. 이거를 진짜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해주시면 좋고, 예를 들어서 뭐 기능어, 내용어, 또 이것도 내용어죠. 뭐 내용어, 아는 기능어죠. 전치사 안, denselben은 형용사죠. 지시사라 볼 수도 있지만 denselben 기능어 내용어고, 어트도 내용어죠. 이런 식으로 기능어, 내용어 색깔 구분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뭐 어떤 식으로든 뭐 더 이렇게 뭐 더 두꺼운 글씨로 이렇게 뭐 해도 되고, 이러면 지워지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여기서 더 센 애를 어떤 식으로든 하이라이트를 쳐달라는 거죠. 예. 제 첫 기능어죠. 주황색,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네, 문장이 첫 기능어라서 하이라이트 들어가고, 그리고 문장 종결 뭐 그런 거 뭐
어쨌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그리고 구 표시도 해야겠죠, 여러분. 구 표시는 뭐 이거를 검정색으로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An denselben Ort. Da kennen Sie alle Leute und alle schönen Plätze. 오케이, 죄송해요. 오타예요. 알 하나 더 들어가야 돼. Sie wissen, was Sie erwartet. Dort fühlen Sie sich wie zu Hause. 이런 식으로 구 표시를 하고, 그리고 구 안에서 더 센 친구 이렇게 강세 표시해주고, 아무튼 이렇게 알려드린 규칙대로 표시를 해달라는 거고, 일단 적어도 네, 기능어, 내용어, 파란색, 빨간색 구분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 표시도 최대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쵸, 단어 강세, 이거는 그려야죠. 네, 단어 강세는 이런 식으로, 뭐, wir fahren immer an denselben Ort, da kennen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거죠. 어떻게 종합해서 이런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는 이 메인 강세예요. 메인 문장 강세. 네,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라서 그 앞에 뭐 기능어, 내용어나 아니면은 뭐 세부 단어 강세나 아니면은 뭐 그 구 안에서 뭐가 더 강조되는지 아니면은 문장 안에서 첫 기능어, 첫 내용어인지 아니면 문장 끝에 그 뭐 동사 구인지 최종 동사 구인지 그런 부분들까지 뭐 다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표시를 한다면 좋겠지만 살짝 미흡하더라도 괜찮고 최종적으로 메인 강세만 잘 표시를 여러분들이 해오시면은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따라올 수 있을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제 1이랑 과제 2를 여러분들이 해서 네,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그러니까 읽는 거니까 녹음 파일이고, 이거는 그냥 필기하고 그걸 캡처하셔도 괜찮고, 그냥 다양한 방식으로 해주세요. 이 위에다 그냥 주석으로 막 써도 괜찮고, 네, 자유롭게 해서 어쨌든 최종 문장 강세가 잘 표시돼 있도록, 물론 뭐 기능어, 내용어, 단어 강세, 장음 이런 것도 다 표시되면 좋겠고, 뭐가 됐든 결정적으로는 최종 문장 강세가 나와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출은 아마 저한테 카톡 개인톡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또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오늘 수업 내용 네. 다 다뤄보았고 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이렇게 녹화 강의할 때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네, 좀 차근차근 좀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이론 다루는 내용은 지금 이 발음 영역, 발음 분야가 전부여가지고 거의 그래서 앞으로 나올 부분들은 이론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말해보는 게 더 중요해서 이런 이론 설명식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뭐 거의 이렇게 설명만 주구장창 하는 수업은 지금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쭉 보시고 어려운 부분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너무 이게 내용이 어렵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과제 해오시는 거 그리고 수업 따라오시는 거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판단해 볼 거라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일단은 능력 닿는 데까지 아니면 뭐 시간 닿는 데까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은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